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공수처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국민께 드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연방 정부 부지를 선정할 것을, 그리고 내무부에는 새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청정 에너지 건립에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최근 폭락세로 전환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업계 거물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선박 엔진 업계 중국발 특수가 시작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규모 수주를 발판으로 3년치 이상의 일감을 쌓아둔 중국 조선업계의 엔진 발주가 본격화한다는 것인데요. 엔진 기업 인수를 통해서 중국발 특수를 흡수할 진용을 갖춘 상태로서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 엔진이 최근에 6천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납품 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중국 조선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다소 아쉬운 흐름들 연출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죠. 제약바이오주들도 일제히 빠지면서요.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엇갈린 양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표라든지 금리에 관한 부담감들도 시장에 적용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강한 섹터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할 섹터가 어떤 섹터가 될지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망치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뉴지스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당사 사치가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들 한번 챙겨가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창대 대표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LA 산불 8일째 아직까지는 소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LA 산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혼내와 다테마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일본인들 사이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겉으로 남한테 보여지는 모습과 속에 이제 자기 모습은 다르다. 뭐 어찌 보면 뭐 예의 범절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럴 수 있겠는데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저는 지금 현재 이 LA 산불로 인해서 뭐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전력 인프라가 또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그 이면의 내용을 다르게 좀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치 LA 산불이 나서 많이 훼손이 되고 인프라들이 뭐 없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사실 산불이라는 게 처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호주에서도 산불 얘기는 정말 그때 크게 기억나요. 나왔었어요. 네. 예. 그때도 산불 정말 많이 크게 일었는데 왜 재건 얘기는 없었을까요? 인프라 얘기는 왜 없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이걸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런데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잘못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불이라는 똑같은 키워드인데도 왜 어디선 재건으로 받아들이고 어디서는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는지 이슈가 왜 되지 않았는지 이거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정 이슈나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면에 그 섹터나 종목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먼저 존재했고 그건 하나의 트리거가 될 뿐입니다. 제가 남북 경협이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건 다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명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LA 산불도 거기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럼 그 이면에 우리가 이제 보통 혼내가 그 속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혼내는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미국까지 경기 침체가 파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건 사실 불경기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불경기가 곧 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내다보면서 이제 진행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이었고 이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지금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을 쓸 것이다라는 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프라발 뭐 연결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교집합들을 계속 시장에서는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산불이라는 거 물론 이걸로 인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포커스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인프라라는 업종이 왜 올라갈 만한 모멘텀과 글로벌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도 하나 좀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이벤트를 우리가 또 거론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기청정기 관련주들도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7월 달 이후에 관련주의 등락률을 가지고 왔는데 위닉스, K웨더, 크리에사이언스 순으로의 이제 등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단발성 테마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이벤트를 통해서는 폭발력 있게 오르는 건 아마 이런 쪽이 좀 더 폭발력 있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좀 단발성 이벤트가 될지 모르는 테마성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근간의 그 뒤에 배경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과 환경이 갖춰진 그런 섹터들, 결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각종 이슈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이슈를 타고 올라갈 것이냐? 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아마 명분은 만들어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갖춰지게 되면 그 이유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가 정말 잘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을 때는 각종 호재 기사가 쏟아집니다. 맞아요.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쏙 들어가요. 뭐 안 좋은 기사만 뜹니다. 왜냐면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과연 올라갈 때는 악재가 없었을까요? 다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기저에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막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는 각종 호재 기사들이 나오고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마치 그 호재 기사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전체 업종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기준금리 인하였고 최근에 무슨 개별 악재처럼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운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사실은 이제 공기청정기 테마도 그렇지만은 이제 전력 테마들도 LA 산불 이후에 테마가 또 형성이 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모멘텀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 여기 옆에 보시면은 또 재룡산업과 세명전기는 35%, 37%의 수익률도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시도 짧은 테마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풀어보실 수 있을까요? 전력 인프라 자체는 결국 이제 인프라 업종에 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이 AI 산업에 있어서 또 핵심적이기 때문에 저는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력 인프라 쪽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 부담은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산불이라는 어찌 보면 이런 이벤트가 좀 발생하면서 결국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전력 인프라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지만 아마 추가적인 이벤트나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도 계속 생겨날 겁니다. 뭐 재건이라든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남북 경협 얘기도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1기 정부 때를 또 되돌아보면 트럼프가 이제 전략적으로 또 그런 카드들을 이용한 거였거든요. 2기 때도 저는 강력하게 또 이 카드들을 이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외교를 또 워낙에 잘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대화도 저는 시도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산불을 놓고 봤을 때, 띄워놓고 봤을 때도 이제 재건 테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 일전에 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종목도 저희에게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 건설 기계 쪽, 재건 쪽 테마,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배경이 깔린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중요하고, 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재건 안에서도 건설 기계를 보는 이유는 건설 기계가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도로를 깔고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철도를 까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좀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프라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세분화된 건데 뭐 철도를 깔 때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 기계는 계속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반 단계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재건 인프라라든지 이 인프라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더라도 저는 연속성이 꽤나 길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같이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먼저 건설 기계부터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 우리가 남북 경협 때 경험하셨던 분들은 이제 기억하실 텐데 순환매가 돕니다. 막 무슨 가스관 관련된 종목도 갔다가 시멘트 갔다가 건설 기계 갔다가 건설 갔다가 이렇게 막 계속 돌거든요. 인프라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아직 안 갔네.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갔는데 아직 뭐 강관이나 가스관 이런 쪽이 안 갔네. 이런 식으로 철도가 아직 안 갔네.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남북경협주 순환매 돌았던 거를 다시 되짚어 본다면 아마 그때 순환매가 돌았던 게 또 유사하게 돌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좀 점쳐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헤드라인 저희가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고 또 시장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일단 또 현대 기아차가 작년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최대다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헤드라인에서 궁금한 거는 우리 자동차 대표주들의 흐름도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 헤드라인 먼저 좀 풀어주시죠, 대표님. 일단 지금 친환경차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꽤나 저는 준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지금 전기차나 배터리 쪽이 많이 좀 위축됐는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과정 안에서 현대기아차가 지금 이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관세 관련해서도 정말 트럼프 취임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관세라는 거는 하나의 전략적 카드입니다. 이걸 진짜 이렇게 해서 물가를 막 치솟아 오르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 관세라는 것은 협상 테이블로 오지 않으면 너희 관세 부과할 건데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우위를 점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의 이제 우방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이제 카드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공장이나 일자리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과연 이런 기업한테 관세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게 혹은 피해를 줄 만한 모멘텀을 작용할까? 트럼프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딜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1기 정부 때도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것들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편, 내 편이 딱 확실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게 저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한 모멘텀이 불러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관세에서도 저는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세에서 좀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는 기업들이 하나둘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이런 쪽에서는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불경기에 사실 자동차를 투자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불경기 모멘텀에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하는 생존 기업을 보시는 게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투자를 시작해도 좋을 만한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요. 일단은 이제 관세 리스크를 받았었던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행정 명령을 여러 개 쏟아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관세 역시 거론이 되는데 국내 관세 영향받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 업종들은 이제 관세 리스크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추가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뭐 미래의 일이고 가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는 좀 미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좀 이 과정 안에서 변수를 줄이는 전략은 수출 효자 품목들은 변수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군들이잖아요. 이런 쪽은 미국에서도 워낙에 또 일자리나 방금 말씀드렸던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 편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방국으로서 충분히 혜택을 줄 것이고 피해가 가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한국한테 피해가 가는 쪽으로 미국한테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한테 피해가 가는 쪽으로 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일단 저희가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그래도 반등 양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사실 지금 수출 품목의 효자는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네. 하이브리드랑 2차 전지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의 모멘텀들이 조금 더 살아있다라고 보실까요, 대표님? 저는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어. 네, 왜냐하면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캐즘도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재료라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뭐 사업가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업성이 없는 걸 정부 돈을 써가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면 알아서 진짜 경쟁에서 살아남아라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불이익을 주진 않아도 혜택을 이제 좀 줄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또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에 관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주류 관련주들의 약진에 관해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우리 내수가 살아나고 있지 않죠? 그 영향들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자, 저희는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희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트럼프가 오늘도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취임 첫날만큼은 내가 바로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의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 현재 정책들을 대거 수정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취임 첫날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점쳐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1기 당시에는 경제와 금융정책을 위주로 해서 정책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 이번 2기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분야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가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틀을 교통부의 우선순위로 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교통부의 장관을 규제 완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인 숀 더피를 선택한 이력도 있었죠. 이런 움직임은 일론 머스크를 밀어줌과 동시에 미국의 산업 역시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현행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완전 자율주행차 허가 절차 상당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나 살펴봤더니 연간 배치되는 이 자율주행 차량 수가 2,500대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2,500대에서 이 제한량을 10만 대까지 늘릴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요, 자율주행과 SDV에 몰두를 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SDV가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기능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제어되고 결정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상용화되는 것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간밤에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요. 한번 살펴보자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서 커넥티드 차량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규제를 결국 확정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커넥티드 차량이라는 것은 일명 스마트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스마트카 같은 경우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변과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을 탑재한 차량이 바로 스마트카 커넥티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은 거의 없다라고도 봐도 좋죠. 중국산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조금이라도 탑재를 하게 된다면 전부 다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를 금지를 시킨다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 국내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모였고요. 자율주행과 그리고 또 스마트카와 관련된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롯데 칠성과 하이트 진로입니다. 52주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차트가 지금 바로 롯데 칠성의 차트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4거래일 연속해서 약세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는 좀 10만 원 선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만약에 10만 원 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2020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주류주이다 보니 주류 소비 급감이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적 개선 역시도 난망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바짝 위축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주류 소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시에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번 연말 연시에 정치적 리스크도 터졌고요. 그리고 대형 재난 사고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술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주류 소비 역시도 급감했겠죠. 실제로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나서 매출이 급감했어요, 감소했어요 라고 답한 소상공인 비율 같은 경우에는 88.4%나 달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매출이 절반 이하까지 급감했다라고 답한 소상공인 비율 같은 경우에도 36%에 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류 시장 침체 흐름도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수기까지 도래함에 따라서 고정비 부담 역시도 증가된 상황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요, 롯데칠성에 대한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내려잡았고요.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27,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탈출구가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양사는 해외 수출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과일 소주가 또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과일 소주 중에서 수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40개국에 40여 개국에 수출 중이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소주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착공 예정이고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사측에 따르면 만약에 완공이 잘 되게 된다면 해외 소주 판매 실적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탈출구를 해외로 찾은 이 양사, 과연 주가 역시도 반등세 잘 그려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인데요. 일단 미국에서 중국 해운사들 중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죠. 그중 하나가 바로 코스코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미국과의 거래가 좀 제한적이게 되겠죠. 그 말은즉슨 우리 경쟁사, 우리 한국의 해운사들에게는 반사 이익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흥하해운과 HM과 같은 관련 종목들이 5%대까지 강한 슈팅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조선과 조선기자재인데요. 역시나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LNG 수출 허가 보류를 좀 해제를 시키고 플러스 알파로 수출 터미널 역시도 신속하게 건설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이력이 있었죠. 만약에 이걸 다 이행을 하게 된다면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수출 용량이 2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슈팅 나오기도 했고요. 한화오션과 한화엔진 역시도 6에서 7%대까지 슈팅 나오면서 오늘 이 세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무려 6% 넘게 급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CEO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량 늘긴 했다. 그렇지만 예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는 못했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 세 종목 모두 다 장중한때 5% 안팎의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조선주 정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일각에 따르면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 쇼쇼쇼!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 또 오후장 들어서 탄력도 좀 잃어가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님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좀 글로벌 증시 충격을 대비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5%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한 번씩 좀 발작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연중 최고가기도 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라 이미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대 지수도 모두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고점을 낮추면서 꺾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호재가 아무리 나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왔다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증시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역시도 좀 동결이 되고 뭐 사실 의견으로 보자면 뭐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저는 뭐 인상까지는 내다보고 있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 번의 쇼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항상 뭐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프를 뭐 제가 준비해 오진 못했지만 네. 이 지금 미국 지수하고 항상 역외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서 미증시는 꺾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증시가 한 차례 거품이 꺼지면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이제 한국 증시 역시도 동반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면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또 매크로 변수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또 복귀해 보시고요. 자, 그럼 5이슈 시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앞서서 예고편으로 살짝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 들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조선을 본격적으로 좀 보는 게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조선이다. 조선 왕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조선 왕조다.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름도 또 조선이어가지고 네, 조선 왕조 시대다 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네. 진짜 뭐 주식시장은 네. 조선 왕조 시대인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조선 왕조 시대입니다. 네. 어떻게 풀어볼까요?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이제 HD 현대그룹주를 비롯해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고요. 트럼프 취임 전에 이미 뭐 군함이라든지 MRO 사업 관련해서도 하나오션 종목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자재 쪽으로의 이제 낙수 효과라든지 아직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제가 앞서서 시장 충격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 때문에 익절해야 되는 거 팔아야 아닌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게 가고 있는 종목을 잘 최대한 높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럴 때 안 좋은 종목을 잘 털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가고 있는 종목을 익절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만큼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힘이 세다는 건데 그 힘이 센 걸 미리 선취매했으면 이걸 계속 이제 극대화해야 누려라. 돼요. 네, 누려야 됩니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걸 여기서 다 메꾸고 그 이상의 수익을 네. 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다 성공할 수가 없고 성공한 한두 개가 실패한 모든 걸 만회하게 해주는 게 사업이거든요. 주식도 네. 비슷한 패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하실 때 안타까운 게 손해를 보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확률 문제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익을 너무 빨리 실현하는 거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실패를 보상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익인지 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물론 추세가 꺾이면 익절해야 되겠지만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익절하는 거는 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지난 시간에도 조선을 가지고 와주셨고 이번에도 조선입니다.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비슷한 맥락일까요? 일단 역시 뭐 트럼프 취임이 거의 뭐 일주일 코앞으로 네, 다가왔다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가장 먼저 콜을 했던 게 결국 조선. 이제 조선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이제 수출 효자 품목들이 있지만 조선을 가장 먼저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 이미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의 생물보안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치포 동맹으로 이미 반도체 압박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 연장선상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전에 뭐 기초산업군, 뭐 화학, 철강, 뭐 중후장대 산업부터 해서 그다음에 반도체로 넘어오고 생물보안법 제약바이오로 넘어온 다음에 어디까지 온 것이냐? 조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물보안법을 얘기한 이유는 생물보안법일 때 우리가 강조를 했던 이유. 트럼프가 아직 당선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생물보안법 그렇죠? 수혜를 받는다고 네. 얘기하냐 이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공화당 모두 찬성을 하는 법안이었어요. 맞아요. 누가 해도 통과되는 교집합 공약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조선도 교집합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파워가 막강하고 레드 수입으로 뭐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반대가 너무 거세지면 이렇게 밀어붙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모두 찬성하는 법안, 모두 지금 빨리 이거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속도를 내고 있는 법안입니다. 조선 군함 카테고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1번 국가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이 좀 안 좋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이런 모멘텀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게 저는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익절을 어느 시점에 한번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기점에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호재가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잖아요. 트럼프 취임할 때가.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물량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한 차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격화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타점을 노려보겠다,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한번 취임하는 그 기점에 살짝 매도하고 잔량은 좀 가져가서 더 극대화를 노려보는 기다려보자. 네,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위험한 걸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손이 안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안 되나요? 지금? 사실 이제 조선도 아직 안 올라간 섹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기자재 엔진 이쪽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HD 현대그룹주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엔진이 1번 기자재다. 기자재 중에서도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 이미 날라갔고. 이미. 예, 그리고 뭐 HD 현대마린 솔루션도 뭐 이미 날아가고 있고. 어떡해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게 남아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다고 봐요. 우리가 조선 3사 얘기할 때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그룹주나 삼성중공업 얘기하는데 HD현대그룹주는 원래 조선에서 1등 업체니까 잘 갔는데 하나오션은 하나그룹이 또 이제 방산으로서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군함 카테고리로 또 강세가 있었단 말이죠. 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또 그 군함이나 MRO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아직은 네, 못 가고 여기저기 있다. 수혜를 많이 네. 못 받았고 후발주자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마침 삼성중공업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삼성중공업 10% 가량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쉬워요. 네. 매물대를 좀 이제 막 뚫어주는 시점이라 뭐 혹시 트럼프 당선될 쯤에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매수해 봄직하고 지금도 소액 정도는 떨어질 걸 감안하고 소액 정도는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조선주 지금이라도 공략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섹터 안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기회 종목이 있는데 한 번 더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대표님.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아직 덜 갔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부연 설명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중공업이 덜 간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FLNG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기업인데 이게 LNG라는 것도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게 되면 에너지 패권을 잡을 때 LNG가 굉장히 주요한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 에너지를 중시하는 대통령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통 에너지도 물론 있지만 이 LNG 쪽으로의 이제 에너지원이 굉장히 부각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국제적인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이 LNG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계속해서 쓰여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런 해양 플랜트 쪽에 있어서 FLNG 사업이 알아주는 기업이 또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라 저는 부각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기 시작하면 이 HD 현대그룹주는 조선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1등이니까 계속 부각을 받는 것이고 특정 그 특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오션은 뭐 군함이나 방산 카테고리가 엮인 거에서 특화고 이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FLNG에서 이제 특화는 삼성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이 에너지 정책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안 가고 있다가 그 군함 카테고리나 방산 카테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니까 순식간에 올라버렸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그 단계로 갈 거로 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물론 좋은데 기자재 쪽에서도 사실 엔진 비롯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엔진도 다 올라갔고요. 근데 이 오리엔탈 전공의 이제 매출 비중이 삼성중공업 쪽에 대부분 잡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또? 네, 그래서 기자재 중에서 오리엔탈 전공은 아직 많이 못 갔습니다. 매물대도 못 들었고. 그것도 괜찮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가게 되면 따라가게 같이? 되는 아. 종목입니다. 매출 비중 대부분이 삼성중공업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편승해서 가는 종목이니까 기자재 쪽에서 아직 덜 간 거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 하면은 오리엔탈 전공을 한번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조선주들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은데 그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나온 것들이 매수할 때 부담이 되진 않을까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투자 성향의 관점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하향으로 있는 종목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네. 매물대를 돌파하는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차트였는데 네. 오늘 거기를 이제 딱 뚫어주는 뚫었어요? 차트가 나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드리고 있던 구간이 보통 지지라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파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은 지금 매수 타점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사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격대를 보진 네.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뭐 대략 네. 저는 그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 20%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13,000원 언저리 네, 좀 아래에 언저리입니다. 있는데 저는 현 돌파를 시작한 시점부터 20-30% 정도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슈가 아직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났다라고도 저는 보지 않아서 20-30%는 우리가 충분히 뭐 충분히 네, 할 수 고려해볼 수 있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또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이죠. 이정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일정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모멘텀들을 잡아보고요. 관련주들까지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하시죠. 저희가 준비한 일정들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었던 CPI 지표는요. 오늘 밤에 발표가 되니까 한번 주시를 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샤오미의 신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관련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큰 탄력세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오미 스마트폰이 다시 한 번 더 공개가 되면서 한국 지사까지 설립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관련한 일정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HPSP 보호예수 해제에 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시장 좀 집중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일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베이지북과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일정들도 중요하지만 앞선 CPI 지표가 조금 더 시장 방향성 가르는 데는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또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시장 참여자들과 증권사들에서는요. 아마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들 방어를 위해서 섣부른 금리 인하가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의 시선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매출은 이미 발표가 났고 저희가 또 일정 브리핑 통해서 언제 발표가 나는지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는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이 실적을 토대로 다양한 발언들을 할 예정인데 이 발언들이 반도체주들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내일 개장 전에 TSMC의 실적
실적 발표가 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시장 방향성 가르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재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만의 TSMC 밸류체인 관련주들까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YD 코리아도 출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가 아니라 중국 쪽에 특화된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같이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정들 중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건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좋게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TSMC는요, 예전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조언을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주가 추이와 지금의 시장 점유율들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TSMC 얘기하기 이전에 이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실까요? TSMC의 창립자인데 바로 이분이 창립 당시에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요. 그 기술력에 놀랍다라는 인터뷰 기사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회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에 관한 혹평을 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TSMC가 월등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 태도 전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또 파운드리 점유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3분기 때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TSMC가 이미 64%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사실상 애플의 반도체를 파운드리 생산했었던 삼성전자가 TSMC에게 애플에 관한 발주를 뺏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의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리스 창이 성립한 TSMC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연매출이 128조라고 이미 발표가 났고요. 내일 아마 4분기 순이익만 16.7조에 달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요. 58%나 뛰어오른 수치이고요. TSMC의 실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TSMC의 실적에 따라서 AI 반도체 주들에 관한 방향성들과 성장률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 이미 최고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새 역사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역사상 대만 기업 중에 최초가 될 것으로도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TSMC 실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뭐 반도체 관련주다, 파운드리 관련주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TSMC와의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업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에이징랜드부터 보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유일한 공식 협력업체로 TSMC의 장비를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서 긴밀하게 엮여 있고요. 아마 이 종목군들 중에는 TSMC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도요. ASE 그룹, 그러니까 TSMC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립과 현재 거래 중이기 때문에 대표주로도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HPSP도 봐야겠죠. 어닐링 장비 관련주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TSMC에 이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묶이고요. 마지막으로 GS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TSMC 쪽에 관한 7억 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납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뉴스들 전해졌기 때문에 TSMC에 관한 실질적인 밸류 체인을 가진 종목군들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의 탄력세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증권가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우리 시장 개장 전에 이 TSMC 실적 발표가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방을 가를 예정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일정들을 소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 브리핑 그리고 넥스트 마켓 맞춰보고요. 저희 한번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96,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97,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한 번 급등락을 반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등락 반복이 또 시장 참여자들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 한국 돈으로 4,000원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테더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상의 우위를 나타내는 리플이고요. SEC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도요. 미국의 매크로 변수에 조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CPI 지표 발표 자체가 또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데 중요한 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3,232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고래들의 대량 매도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BNB 코인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 보이시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89달러로 200달러 선을 하회하는 모습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밈코인 쪽 흐름 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상승하고 있고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랫단에 위치하면서요. 페페코인은 조금의 조정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페페코인과 도지코인은 계속되는 고래 물량들 매집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동향들까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마켓 쇼쇼쇼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저희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5장 전략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